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메넨글라드바우전을 앞두고 훈련에 불참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약간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부상 소식이 없는 걸 봐서는 부상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바이에른이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팔리냐와 찰로바 영입을 시도 중에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메넨글라드바우전 프리뷰 및 바이에른의 이적 시장 데드라인 움직임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넨글라드바흐와 바이에른의 분데스리가 3라운드 경기는 한국 시간 9월 3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히하고의 슈퍼컵에서 0대3 대패를 당하면서 약간의 우려를 자아냈으나 하지만 이제 바이에른은 브레멘과의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둔 데 이어서 아우크스부르크전에도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수들의 발이 맞춰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에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엘 감독은 아직 바이에른 선수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아우크스부르크전이 끝나고 나서 투엘 감독은 믹스드존 인터뷰에서 여전히 이제 6번 미드필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얘기하는 거죠. 6번 미드필더와 파바르의 대체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며칠이 남아있다라면서 이적시장 데드라인까지 이 두 자리 보강에 집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파바르의 인테르 이적이 오피셜이 떴죠. 8월 31일 새벽 4시 30분에 뜬 건데요. 파바르 같은 경우는 이적료 3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 300만 유로가 추가된 이적료로 이제 인테르로 떠나게 됐고요.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5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파바르 이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적료 수입을 올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디 애슬레틱의 영국에선 가장 공신력 높은 기자로 유명한 데이빗 온스테인이 리버풀이 흐라벤베르 영입에 합의를 봤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적료는 4천만 유로 고정 금액에 500만 유로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바이에른이 기본 금액만 7천만 유로의 수입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입을 가지고 선수 보강을 단행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스카이 독일의 플래텐버그 기자가 풀럼 수비형 미드필더인 팔리냐가 미네넨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 겁니다. 아직 메디컬 테스트 일정이 잡힌 게 아니고 풀럼이 팔리냐의 대체자를 영입해야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모든 딜이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현재 풀럼은 팔리냐의 대체자로 호이비에르나 여러 수비형 미드필더들 영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가운데 빌트지에서는 바이에른이 풀럼과 팔리냐 이적료에 합의를 봤다라고 한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적료에 합의를 본 거고 이제 풀럼이 대체자를 영입하면은 그때 이제 이 이적료를 지불하고 바로 데려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적료는 6,500만 유로의 기본급에 이제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파바르와 이제 흐라벤베르 이적료를 가지고 이제 팔리냐를 영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이 임대 영입을 여전히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찰로바 임대 영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입 옵션은 없다라고 이제 밝힌 건데요. 현재 근데 공신력 있는 독일 언론들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이 팔리냐를 영입하게 되면서 찰로바 영입을 아예 포기했다라고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전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는 완전 영입 옵션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첼시는 완전 영입 옵션을 넣고 싶어하고 바이에른은 조건부 완전 영입 옵션을 넣거나 아니면은 그냥 임대로만 데려오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첼시 쪽에서 스탠스가 바뀌었다면은 그래서 그냥 임대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찰로바 임대 영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긴 하죠. 다만 이제 찰로바를 이적료를 들이면서까지 영입할 생각은 없다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그나마 이제 잉글랜드 쪽에서는 첼시와 토트넘 쪽에는 어느 정도 소스가 있는 정보원이 있는 기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리냐와 찰로바를 영입 시에 바이에른의 예상 라인업을 올려본 건데요. 일단 최전방은 케인과 추포모팅이 뛰게 될 거고요. 케인 주전에
주전의 슈퍼모팅 백업이겠죠.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는 무시알라 주전에 뮬러가 이제 체력 안배 차원에서 이제 교체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고요. 뮬러는 사실 뭐 주전 후 뛰어도 되는 능력이 있는 선수지만은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왼쪽 윙은 기본적으로 코망이 주전에, 근데 뭐 사네나 그나브리도 왼쪽 윙으로 뛸 수 있고, 또 이제 텔이 거기서 뛸 수 있고요. 오른쪽 윙은 그래도 사네가 일단은 주전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브리가 백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코망도 오른쪽에서 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여기는 이제 키미의 파트너로 팔리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투엘 감독은 항상 키미의 가장 큰 강점은 박스 안으로 볼을 공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키미를 조금 더 자유롭게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리냐가 수비적으로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키미가 조금은 공격 지원에 집중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역할상으로 팔리냐의 백업은 라이머, 그리고 이제 키미의 백업은 고레츠카가 서게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오른쪽 풀백은 마즈라이가 기본적으로 주전에, 이제 수비를 강화할 시에는 찰로바가 나올 걸로 보이고, 또 이제 마즈라이가 부상이 많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즈라이가 뭐 부상 등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라이머도 오른쪽 풀백에 설 수 있다라고 이건 투엘 감독이 얘기했고, 심지어 지난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마즈라이가 빠졌을 때 라이머가 교체 투입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돌려 쓰는 방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는 우파메카노, 김민재, 더리우트 이렇게 세 명이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더리우트가 조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찰로바도 중앙 수비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찰로바 영입을 고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중앙 수비수, 오른쪽 풀백,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왼쪽 풀백은 알폰소 데이비스와 게레이로가 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기본적인 주전이겠죠. 그리고 이제 골문은 노이어가 현재는 부상이지만 그래도 훈련에 복귀하긴 했거든요. 그냥 노이어가 부상만 아니하면 노이어 주전에 이제 울라이와 페레츠가 이제 백업 자리를 놓고 경쟁할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빌트지에서 김민재가 목요일 훈련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메넨글라드바흐전에 출전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 미넨 선수들 훈련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트레이닝 온에 민재킴, 이게 온에가 없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없는 훈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는 리버풀 이적에 현재 거의 연결되고 있는 흐라벤베르흐와 이제 김민재가 훈련에 결장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거는 금요일에 알 수 있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도 금요일이 됐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부상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부상은 아닌 걸로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복통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하루 훈련을 빠졌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커지에서도 김민재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나브리가 무시알라를 대신해서 지난 아우크스부르크전과 동일하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밀러는 아무래도 이제 100%의 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선발 출전은 힘든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왼쪽 공격 빌드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실제 지난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가장 많은 패스를 공급한 선수가 바로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 23회의 패스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김민재 선수가 많은 패스를 공급해준 선수가 바로 이제 코망인 건데요. 11회입니다. 물론 뭐 김민재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패스를 많이 주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왼쪽 센터백이 왼쪽 풀백한테 패스를 많이 공급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은 왼쪽 측면 공격수한테 두 번째로 많은 패스를 공급해줬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코망을 향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전진 패스들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격이 전개되는 과정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였죠. 실제 김민재가 코망한테 전진 패스를 찔러주면은 코망이 뒤에서 오버래핑에 올라가는 알폰소 데이비스를 향해 내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 속도를 살린 알폰소 데이비스가 그대로 치고 가다가 케인한테 땅볼 크로스를 연결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투엘 감독이 미리 준비한 패턴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뭐 김민재 선수가 9분경에 패스 미스를 범했을 때도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닌 코망 선수한테 내려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도 포착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와 패스를 주고받았고,
또 이제 키미와 패스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코망한테 패스를 주는 이런 패스 네트워크가 그려지는 거죠. 화살표 방향을 보면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한테 패스를 줬어요.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우파메카노한테 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파메카노가 받더라도 김민재한테 주면서 김민재를 통해서 왼쪽 빌드업이 전개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김민재 선수가 볼 전진 패스도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게 볼 전진 패스와 캐리 그래프인 건데, 세로축이 이제 볼 전진 캐리인 거거든요. 그리고 가로축이 이제 볼 전진 패스인 건데, 김민재 선수가 가장 극단에 위치하고 있죠. 가장 많은 볼 전진 패스를 기록한 겁니다. 거기다가 김민재 선수가 이제 득점 찬스 패스에 있어서도 바이언 선수들 중에서 키미, 코망, 알폰소 데이비스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빌드업을 주고받았죠. 이거는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가장 많은 패스를 준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코망과 키미한테 11회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빌드업이 전개되면서 공격이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4분경에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키미의 패스를 받아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오버래핑에서 올라간 알폰소 데이비스를 향해 롱패스를 넘겨줬고, 여기서 이제 그 알폰소 데이비스가 그나브리를 향해 날카로운 컷백을 줬으나 상대 수비가 차단해서 아쉽게 무산된 장면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슈퍼유트 아인츠에서도 더리우트로부터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패스였다라고, 그렇게 감탄을 시킬 만한 장면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리우트와 김민재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더리우트는 안전지향적인 플레이를 한다. 실제 더리우트 본인도 이제 그 슈퍼유트 아인츠와의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는 조금 더 모험적인 패스를 했으나 이제는 안정적인 패스들을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김민재는 조금 더 도전적인 패스들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바이에른의 세 번째 골도 김민재의 패스로부터 나왔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쭉 전진 패스를 찔러준 거를 알폰소 데이비스가 코망한테 패스를 그대로 넘겨주고서 그대로 달려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코망이 리턴 패스를 준 거를 알폰소 데이비스가 받아서 속도를 살려서 치고 가다가 땅볼 크로스를 준 거를 케인 선수가 결따라서 그대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반면에 더리우트 같은 경우는 현재 부상 이후에 아직까지도 체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실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뭐 더리우트의 현재 그 체지방이 18% 정도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약간 조금 뒤뚱거리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도 경기 종료 9분을 남기고 교체 투입됐으나 곧바로 이제 5분 뒤에 데미로비치의 스루 패스 과정에서 알까기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벨리오한테 실점을 허용했었죠. 비단 이것만이 아닌 슈퍼컵에서도 전반 종료 1분을 남기는 시점에서 이게 올모가 기가 막히게 터닝 동작을 가져간 것도 있긴 했지만요, 더리우트가 선수를 막아야 됐는데, 원래 수비의 기본은 볼을 놓치더라도 선수를 막아야 된다인 거거든요. 근데 볼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올모의 터닝 동작에 속아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주전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김민재 선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김민재 선수가 부상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메넨글라드바흐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는 포칼 1라운드에서 뭐 하브리그 팀인 베르젠비르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사실 이거 승리했어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크게 앞서 나갔으나 연달아서 실점을 허용하면서 도리어 역전을 허용했고, 경기 종료 직전 골에 힘입어서 4대4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제 2라운드 레버쿠젠전에서는 졸전 끝에 0대3 대패를 당했는데요. 메넨글라드바흐는 일단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에이스였던 호프만, 그리고 또 이제 오랜 기간 주장직을 수행했었던 라스 슈틴들, 그리고 또 이제 주전 왼쪽 풀백 겸 센터백도 소화할 수 있었던 벤세바이니, 그리고 이제 간판 공격수였던 튀랑이 떠났습니다.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츠반차라와 오노라, 벨버까지 영입을 했는데요. 물론 뭐 치아르디올라랑 로빈 하크 같은 선수도 영입했지만은 이들은 이제 뭐 아직은 어린 선수들이니까 그렇게 즉전력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로빈 하크는 뭐 어린 선수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브리그에서 뛰던 선수죠. 근데 이제 그 공격에서도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우니온 베를린에서 조르당 시바체우를 급하게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메넨글라드바흐는 수비
쪽에 결언이 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왼쪽 풀백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츠가 개막전에 굉장히 부진을 보인 데다가 부상까지 당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전 골키퍼이자 주장인 오물린까지 부상을 당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키커즈에서도 메넨글라드바흐를 3-4-2-1 포메이션을 쓸 거라고 예상을 했죠. 이게 왼쪽 풀백이 없게 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른쪽 풀백인 스컬리가 왼쪽 윙백으로 이동하게 되고 윙인 오노라가 이제 오른쪽 윙백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풀백인 라이너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라이너라도 있었으면은 라이너 오른쪽 풀백에 뭐 스컬리 왼쪽 풀백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원에도 결원들이 있습니다.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코네와 크라머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메넨글라드바흐는 오물린의 부상 대체용으로 샬케 베테랑 골키퍼인 페어만 영입에 나섰으나 페어만이 현 시점에서 오물린 대체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의 또 다른 우려점이 있다면은 바로 세오안의 감독에 있습니다. 세오안의 감독은 사실 굉장히 재능 있는 젊은 감독입니다. 처음 지휘봉을 잡았던 루체른에서 스위스 리그 3위까지 순위를 쭉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영보이스 베른 지휘봉을 잡았고 3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레버쿠젠을 대파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했고 지휘봉을 잡은 첫 시즌에 3위라는 호성적을 올려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시즌에 있었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경험 부족을 드러내더라고요. 위기관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면서 무려 17위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사비 알론소로 교체되고 말았죠. 근데 현재 메넨글라드바흐도 부상자가 많은 상태잖아요. 레버쿠젠에서도 무너졌던 게 간판 공격수인 파트릭 슈크와 이제 그 에이스인 비르츠가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진에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한 데다가 수비 쪽도 결혼자가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현재 메넨글라드바흐가 지난 시즌 레버쿠젠 초반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오안의 감독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건 1년 더 경험을 쌓은 만큼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지 더 큰 클럽도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메넨글라드바흐 입장에서 조금 호재라면은 최근 들어서 유난히 바이언에게 강했다는 데 있습니다. 뭐 역대 분데스리가 맞대결 전적은 바이언이 뭐 분데스리가의 지배자다 보니까 110경기 51승 31무 28패로 바이언이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경기만 놓고 보면은 3승 2무 1패로 메넨글라드바흐가 앞서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게 메넨글라드바흐가 최근에 그렇게 순위가 좋지 못했었어요. 흔들리고 있던 시점에도 지난 시즌조차도 1승 1무를 기록을 했거든요. 즉 바이언 입장에서는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한다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루시아 파크에서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루시아 파크 홈 분데스리가 맞대결 전적은 55전 23승 19무 13패로 메넨글라드바흐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역대 맞대결 28승 중 23승은 홈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특히 최근 4경기 3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요.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보루시아 파크 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메넨글라드바흐 입장에서도 맞대결 전적에 조금 기대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도 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4-2-3-1 포메이션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뭐 아마도 그나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밀러의 몸 상태가 100%까지 올라온다면은 지난 경기에 그나브리가 부진했잖아요. 그러면은 밀러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오른쪽 풀백은 마즈라이가 지난 경기에 부진했기 때문에 라이머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넨글라드바흐는 아마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체 자원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물론 뭐 최전방 공격수로 임대 영입한 시바체오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치반차라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치반차라에 이제 응구무, 플레아, 이선의 좌우 윙백에는 스컬리아, 오노라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의 노이하우스, 바이글 그리고 백스리는 이타쿠라코를 중심으로 벨버와 프리드리가 설 걸로 보이고요. 이제 니콜라스 골키퍼가 골문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만 근데 이제 플레아가 지난 경기 때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응구무 공격형 미드필더에 치반
시반차라와 조르당 시바체우 투톱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이언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언은 메넨글라드바흐전 이후에 곧바로 이번 시즌 초반 가장 무서운 기세를 자랑하고 있는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레버쿠젠을 만나게 됩니다. 레버쿠젠도 이전 전승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바이언 입장에서는 메넨글라드바흐전까지 이기면서 그 기세를 레버쿠젠전까지 쭉 이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훔 그리고 또 이제 프로이센 윈스터하고의 포칼 1라운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경기는 조금 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슈퍼컵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라이프치히 원정 경기, 이거는 바이언 입장에서는 복수전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전 전승을 똑같이 바이언과 함께 기록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와 홈 경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성 선수의 마인츠 원정을 떠납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바이언의 발목을 잡았던 바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승격팀 다름슈타트를 만난 다음에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바이언이 보루시아 파크 4경기 연속 무승 슬럼프에서 벗어나면서 마침내 지긋지긋한 메넨글라드바흐 징크스를 깨면서 상승 가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가 끝나면은 분석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